안녕하세요. 재발있지마의 이승엽입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우리는 질환으로서의 치매를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건강상의 질환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놨던 문화나 문명 속에서 생기는 치매 증상, 그리고 신체적 행동이나 또 그 증상에 따른 치매 발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들고 다니는 셀룰러 폰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는 1973년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던 마틴 쿠퍼 박사와 그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매된 것은, 그러니까 상용 휴대전화는 10년 후인 1983년에 처음 발매되었습니다. 50세가 되지 않았죠. 지금 현재 5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것과 역사를 다 같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시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질병이나 치매 등 아주 악조건에 계신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이 생산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 국민의 95%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내 몸에 마치 일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거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더군다나 코로나19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는 더 못 배기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은행에 가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도 채 안 됐으니까 우리 전체 인간의 역사에 비하면 눈 깜빡할 새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따라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거나 전혀 게을리한다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현재 사회의 상태겠죠. 생존을 위해서예요. 쫓아가는 거는. 그 누구의 대화에도 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만질 수 없으면. 우리 온 인간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이런 디지털이 가져오는 변화를 보면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안에 어떻게 변할지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 비해 보면 우리 치매도 수백 년이 됐는데 곧 얼마 안 있으면 그 가면을 벗지 않을까요? 우리가 발전하는 문화, 문명을 보면 감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치매는 바로 이런 문화나 문명 때문에 오는 디지털에서 오는 치매 현상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물론 다른 의미죠. 최근에 들어와 새로운 사회병리 현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소위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모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치매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주 빈번하게 나왔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싹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아주 심각합니다. 디지털 치매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의존도가 높은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심각한 뇌기능의 퇴화, 그거나 아니면 계산력이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로 진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디지털 기기에 아주 의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집 전화번호나 우리 가족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집을 찾지도 못합니다. 좀 심한 말이지만요. 디지털 치매란 생활의 모든 것을 디지털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억력, 계산력, 거기다 인지 능력까지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찾으면 사전, 책, 신문 이런 것을 보고 찾았었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 터치 한 번으로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과정이 디지털 치매라는 것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겠는데요. 디지털 치매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들도 휴대폰 없이는 못 삽니다, 요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보니까 남편 아이들 출근시켜 놓고 제일 먼저 찾으신 게 뭐냐 그랬더니 리모컨, 그 다음이 휴대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친구보다 애인보다 좋아요. 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성인 10명 중 90%, 그러니까 9명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가 현대사회 전반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가 이미 생활 전반을 넘어서 일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디지털 기기가 우리 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디지털 치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라는 질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억력, 계산력 또는 인지 능력 등이 점점 떨어지고서 치매로 이어진다는 것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뇌는 외부의 여러 자극에 대해서 몇 초에서 몇 분 동안에 한시적으로 기억하는 단기 기억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는데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휴대전화로 할 때는 전화번호 저장 기능을 누르죠. 그러다 보면 지인의 연락처를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라는 단기 기억을 잠깐 기억했다가 반복 학습으로서 장기 기억이 되는데 장기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정보가 자꾸 없어지겠죠. 번호뿐이 아니고. 그렇다면 기억의 강도를 유지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뇌가 퇴화되어서 일종의 치매와 같은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 유발한다는 거죠.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독일의 뇌신경 의사이며 정신분석학자인 만프레드 슈피처라는 사람이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책은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또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정보기술을 주도하는 한국의 의사들이 처음 이름 붙인 질병이다라고 못을 박아서 말을 했습니다. 해외 학자의 저서가 디지털 치매를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내긴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먼저 이 디지털 치매에 대한 우려를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디지털 강국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치매가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된 것은 전세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이런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2007년 정도의 시기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큰 편리를 주는 건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억을 대신해주는 손 안의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주변인들의 전화번호 기억할 필요도 없고 종이에
써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지도 않죠. 정보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휴대폰에서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경향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자유롭게 다루는 30세 미만의 세대를 의미하는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이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디지털 기술을 마치 공기처럼 호흡하고 자라났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삶에 적용한 유일한 존재들이죠. 결국 이들의 삶에서 디지털 기기를 떼어놓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와 밥상을 놓고 아니면 여자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최근 우려되고 있는 디지털 침해에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기기에 대한 의존으로 뇌기능의 퇴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 안 하니까요. 뇌기능은 예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선택적 사멸을 하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컴퓨터가 있는 앞에서 우리의 뇌는 자꾸 할 일을 잃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스마트폰을 보는 일 외에는 뇌가 자꾸 할 일이 없어지겠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일반 치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억력 감퇴가 계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뇌가 활용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기억하려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는 우리가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디지털 기기의 도움으로 크게 확장되었죠. 그렇지만 그 디지털 기계에서 못해주는 게 있습니다. 심층적인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감정 능력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저건 정말 맛있는 향기가 나는구나 하는 거는 모르죠. 우리가 봄으로써 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현재 우리는 지식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요. 저장을 한다든지 즐겨찾기 해두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필요한 거는 즐겨찾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있습니다. 이걸 일명 구글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정보 자체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면 되니까요. 찾는 방법만. 이제는 기억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뇌활동 자체가 현저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호모 사피엔스는 스마트폰과 호모 사피엔스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서 정보 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스마트폰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타난 용어인데요.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서 포노 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전학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노모포비아입니다. 노모포비아는 영어로 노 모바일 폰 포비아, 이것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포비아는 공포증을 뜻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그야말로 불안해지는 증상을 말하죠. 과학기술로 발달로 휴대폰이 등장했고 그 작은 기기 안으로 아주 다양한 편리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개인의 휴대폰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아까 언급했듯이 커피숍에 가면 마주 앉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화 안 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익숙한 광경입니다. 예. 심지어 휴대폰에 집중하면서 길을 걷느라고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요. 저쪽에서부터 오는 사람이 그냥 계속 보고만 오는 거예요. 제가 피해서 가야 됩니다. 이 대인관계에도 아주 지나치게 좋지 않고 건강에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면장애, 시력저하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자제를 하라고 충고하고 있죠. 자신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혹시나 다른 취미를 만들고 다른 가족과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모포비아를 막아주는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스마트폰 기능을 잠시 멈춰주는 앱인데요. 각종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앱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게임이나 폭력적인 메신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앱도 있죠. 뭐 음란, 도박, 폭력 이런 거는 뭐 나이 제한 이런 걸 두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고 이걸 하다 보면 신체까지도 약해질 수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중독은 정말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너무 자주 스마트폰에서 알림 기능이 있으면 그것이 몹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알림 자체를 많이 해놓는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단점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막고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는 디지털 디톡스라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연결을 끊어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디톡스 앱을 사용하는 거죠. 이 앱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영상, 종이책을 독서한다든지 여행 등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사용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잠시 문명과 시간을 끊어보는 시간 가능할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혜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남이 해줄 수 없는 거니까요. 엄마가 막으면 막을수록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런 디지털 기기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정보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화면에 매여 사는 현상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현상인데요. 10년 전 2011년 기준으로 한국 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중독률이 무려 8.4%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중에 10대 중독률이 11.4%나 된다고 합니다. SNS의 대중화에 따른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조사됐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한국 내 SNS 이용자의 40%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무섭고 또는 지나친 정보 전달에 대한 번거로움. 요즘은 많죠, 그런 것들. 그런 것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스미싱이나 피싱의 피해가 극에 다다르고 있죠.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서 오는 피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중독의 폐해가 늘어나니까 디지털 디톡스 관련 상품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특수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중독을 치료하는 여행 상품까지도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는 일단
손에서 전자기기를 내려놓는 게 첫 번째겠죠. 디지털 디톡스 관련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이용들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단 나한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세계적으로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 등장한 게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는 우리 많이 얘기하죠. 인체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디지털 중독 치유를 위해서 디지털 분야에 적용하는 디톡스 요법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IT 회사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보스턴대 졸업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모니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멋진 말이죠. 거기에 우리나라의 조화순이라는 연세대 교수는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재 사회는 디지털 위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피로감과 감시 사회, 불신의 사회 등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죠. 이러한 디지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디톡스 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신영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디지털과의 이별, 디지털과의 결별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불안하다 또는 초조한다고 생각이 들면 디지털 디톡스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면, 어려우면 다음에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휴요일을 만들거나 1시간 정도 디지털과의 이별을 연습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디지털 기기와 단절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연 뭘 하고 시간을 보내나 하는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각의 목표를 설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결국은 침묵입니다. 이 침묵의 종류에는 말의 침묵,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는 표현의 침묵,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정신의 침묵,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는 열정의 침묵, 남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는 상상의 침묵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4번째는 디지털 디톡스를 결심했다면 다음 날 기상하자마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싶거나 블로그로 글이나 그림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공책이나 노트를 꺼내서 임시 보관함 삼아 생각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디지털 디톡스는 사업의 아이템으로도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으로 호텔과 리조트 이런 여행사들이 디지털 기기를 끄고 완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행사들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이런 할인 혜택을 광고하기 위해 열을 올렸고요. 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스파나 카약을 배우거나 또는 하이킹 행사 등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중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활용을 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디지털 중독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디톡스를 적용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부모가 자녀한테 사용시간 제한하는 거 말고도 성인 사이트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항균 소재의 스마트폰 액세서리 또는 안구 마사지 기계
뭐 스마트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통계청은 그 당시에 디지털 디톡스를 새롭게 주목받을 브로슈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살을 빼는 디톡스 말고도 또 다이어트 할 항목이 생긴 거겠죠? 네. 다음,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정보로 정보 비만, 인포비시티가 되어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래학자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엘빈 토플러가 언급한 이 정보 비만은 정보를 의미하는 인포메이션과 몸이 비만을 의미하는 오비시티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에 대한 몰입과 의존으로 정보 비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 안에서는 뭐든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안에서 뭐든지 다 된다는, 결국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정보가 많이 쏟아져 있죠. 실제로 우리 비만까지 가면 합병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디톡스라는 거잖아요.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로 의존을 많이 해서 정보 비만의 환자가 되면 발생하는 합병증의 일환이 바로 디지털 치매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치매와 같은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 다이어트를 감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첫 단추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을 벗어난 아날로그식 방식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이에 독서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독서를 하면서 여러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다양한 사고작용을 경험합니다. 문장을 해석하기도 하고 책에서 묘사하는 풍경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철학적 명제의 타당성을 스스로 검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서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서 수동적인 정보 획득을 주로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독서는 매우 중요한 브레인 트레이닝의 기회를 줍니다. 운동이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효과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유사하게 생각한다면 이 디지털 치매 증후군도 뇌의 활발한 운동을 통해서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디지털 치매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하고 함께 하니까 거의 경험하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단축번호가 없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수가 없다. 암산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간단한 계산도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컴퓨터에서 찾아 쓰는 한자에 익숙해져서 책을 읽을 때나 직접 한자를 쓰면 막막해집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 찾기가 힘들어지고요. 대부분 경험하는 일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치매 진단 10가지 항목을 소개할게요. 내 번호와 집 번호 말고는 못 외운다. 전날 먹은 음식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전에 봤던 사람을 못 알아본 적도 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나서 지도를 본 적이 없다. 아는 한자나 영어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 메신저나 이메일 대화가 80%를 넘게 차지한다. 카톡이요? 네. 손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남들한테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집 전화번호가 갑자기 안 떠오른다. 가사를 보지 않으면 내 애창곡도 잘 못 부른다. 이 10개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저도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디지털 치매가 심하면
질병인 치매로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영츠하이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이라는 영과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용어인데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그 외 디지털 기기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점점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젊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거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런 것을 보고 휴대폰이나 이런 걸 보며 동영상을 많이 쓰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너무 쉽게 접하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어요. 따라서 뇌 기능이 둔화되겠죠. 다른 걸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로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한 경우 건망증이 심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계속 보다가 내가 아날로그적 생각을 해야 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물론 잠깐이라서 아무도 의식을 안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발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잦아지면 개인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겠죠. 심해지면 공황장애나 정서장애 같은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결국은 뇌를 활발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접 손으로 쓰고 입으로 외우면서 생각하기. 메일 주소나 짧은 문서는 직접 손으로 타이핑하기. 전화번호는 단축키보다 손으로 직접 누르면서 걸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걷는 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아날로그적 생활을 일부라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지털에 대한 증후군, 디지털 질환이라고 불리는 VDT 증후군이라는 걸로 시작해 볼 텐데요.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이건 컴퓨터와 스마트폰, 영상기기를 장기간 이용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을 총칭하는 겁니다. VDT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주로 근막 동통 증후군, 일자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근막 동통 증후군은 근육이 수축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근육이 긴장해서 신경과 혈관이 압박돼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 다양한 부위가 저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일자목 증후군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잘못된 자세로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며 둘러싸고 보호하는 관이 있어요. 이런 것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인 손목 터널에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손저림이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증상의 확인은요,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손등을 맞댄 상태에 30초 정도 맞대고 있다가 뗄 때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위한 간단한 운동 팁을 알려드리면요, 손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 손가락이 위아래로 향하도록 손목을 서너 번 정도 꺾으면서 반복해 주게요. 다음은
주먹을 쥔 손을 안팎으로 번갈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물결 치듯이 손목을 움직여주는 행동들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운동법입니다. 다음은 VDT 증후군의 예방법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기, 어깨와 가슴을 딱 펴서 바른 자세로 앉기,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에는 턱을 가슴 쪽으로 끌어내리기, 1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약 10분씩 휴식을 꼭 취하기, 작업 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지 않도록 하고요. 작업 도중에 스트레칭 하기 등이 이런 것은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다음은 치매가 잘 걸리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알아보고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장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일본 장수의료연구센터는 장내 환경이 치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의료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치매 환자는 장내에 박테로이데스라는 세균이 적었고요. 치매가 없을 경우에는 많았다는 겁니다. 이 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요, 이 연구로 식생활과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해서 치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떻게 했냐면 2016년 3월부터 약 1년간 건망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배변 세균의 DNA를 추출해서 장내 세균 집합체를 분석하고요. 데이터 정량화 가능한 69세에서 81세의 128명을 출원해서 치매와 장내 환경의 역학관계를 추론했던 것입니다. 박테로이데스는 독성 식물성 물질을 인체에서 사용 가능한 당으로 분해하는 세균입니다. 박테로이데스가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질환 발병률이 10분의 1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박테로이데스가 적으면서 유해균이 많은 사람은 질환 발병률이 무려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 건강은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에 악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장에는 500가지가 넘는 장내 세균이 100조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이 깨지면 암이나 감염증, 변비, 설사, 피부 거침, 과민성 장 증후군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우울증과 같은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장내에 존재하는 유산균과 유익균이 이 유해균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비피더스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어른의 경우 장내 세균은 일부 개인차가 있지만 중간균이 약 70%, 유익균과 유해균이 각각 15%씩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균을 무게로 치면 약 1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 대장은 뇌와 이어진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뇌가 불안하거나 초조, 압박감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면 곧 자율신경을 통해서 대장으로 전해지면 변비, 복통,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의 신경생리학자인 마이클 거셔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제2의 뇌라고 장을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장, 소장, 직장 등 장에는 신경세포가 약 1억 개, 뇌에는 약 150억 개가 있는데요. 장과 뇌는 약 2,000개의 신경섬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이상은 장에, 장의 이상은 뇌에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위절제와 치매의 관계입니다. 위암으로 위를 모두 절제한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를 잘라내면서 비타민 B12 체내 흡수를 돕는 내인자가 함께 사라진 탓인데요.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는 서울대 의대 최은준 교수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와 일반인 대조균을 비교 분석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기간 안에 50세 이상이면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63,998명입니다. 이 가운데 12,825명은 위를 모두 절제했습니다. 이 대조균은 203,276명이었는데요. 위암 환자와 나이 및 성별, 사회경제적 요소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는 의학적 요소 등에서 차이가 없도록 보정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위를 모두 절제한 환자는 대조군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치매 발병 요인 중 하나인 비타민 B12 결핍이 원인으로 지목됐죠. 위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돕는 내인자가 분비되는데 위를 제거하면서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의 47%에서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비타민 B12의 부족은 치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암 환자들의 비타민 B12의 부족은 아주 간과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위암 전 절제술 후에 비타민 B12의 보충 여부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충을 중단한 경우 위암 절제 수술 환자와 같은 조건의 일반인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위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꾸준히 보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9% 감소했습니다. 다만 치매 종류를 세분화하면 약간 다른 결과가 있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위를 모두 절제한 환자는 일반 대조균보다 발병이 더 높았지만 혈관성 치매 환자는 오히려 23% 낮았다고 합니다. 위를 모두 떼어난 환자들이 이 이후에 식사량이 줄겠죠. 식사량이 줄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혈관성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성 질환 지표들이 함께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진의 최은준 교수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지 3년 전후로 비타민 B12를 결핍이 아주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를 모른 채 지내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떠안고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같이 연구한 신동욱 교수는 위를 제거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영양소가 결핍되기 쉬운 만큼 전문가와 상담 그리고 검사를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위절제 수술을 했어도 일반적으로 투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한 것이니 정기적인 관찰과 보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해외 유수 학술지인 미국 종양외과 과학지에도 게재가 됐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디지털 증상, 디지털 치매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디지털 치매는 우리가 살아가기엔 아주 편리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뇌는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하던 우리의 뇌는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치매를 발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생활, 지금 현재 세대들은 물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아날로그적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날로그적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내가 하던 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뇌의 활동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많은 악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치매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변화와도 변화에도 관련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젊음이 적어도 함께하는 동안에 생활 습관에서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시금 아날로그적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생활에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봐줄 수는 없겠죠. 내 스스로가 나를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는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습관이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행복한 노후를 약속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행복이 아주 밝은 빛으로 와 닿을 것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